이방인 신괴물.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방인 신괴물이다. 닻이 소리 없이 풀린다. 배는 스르르 항구를 벗어나고 항해자들은 그들의 나침반을 닫아버린다. 더 이상 지도가 소용없는 환상의 영역이 그들이 즐겨 출몰하는 장소다. 야성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타자성의 형상들은 이성이 주춤거리고 환상이 만발하는 변경지대를 점령한다. 이방인 신괴물은 우리를 변경으로 이끄는 극한의 경험을 재현한다. 그들은 이미 확립된 범주들을 뒤엎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시비를 걸어온다. 그들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공포 저쪽으로 격리된다. 지옥 또는 천국으로 추방되거나 간단하게 인간 사회에서 미지의 섬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그 옛날 외진 개념에서 현대 에일리언 침략자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형상은 자주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타자들을 뛰어넘거나 그에 대항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극한의 경험으로 작동했다. 이방인의 형상.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야만인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에트루리아 사람이었으며 유럽인들은 그것을 바다 건너에 있는 이국적인 미개인이라고 생각했다. 개척자를 다루는 서구의 신화는 이것을 잘 드러내준다. 영국을 떠나온 방랑자들이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피쿼트족과 마주쳤을 때 그들은 피쿼트족을 가리키며 이 이방인들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 물론 본토인인 피커트족 또한 영국 잉글랜드의 항구 도시 폴리머스에서 온 이들을 향해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방인이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이다. 괴물 또한 억제할 수 없는 잉여의 한계 경험들을 가리킴으로써 애고가 결코 모든 것의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렇지, 괴물이란 잉여의 한계 개념, 자아가 해석하고 있는 해석의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는 거지. 잉여의 한계 경험. 애고가 결코 모든 것의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수많은 위대한 신화들과 이야기들은 이러한 경험들의 목격담이다. 신화와 이야기. 오이푸스와 스핑크스,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욥과 레비아탄 성 조지와 용, 베올프와 그렌델, 아합과 고레, 루시와 흡혈귀, 리필리아, 에일리언, 각각의 괴물 서사들은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아를 상기시킨다. 자아. 패배하고 있는 괴물들이 있다. 그리고 그 괴물들의 모습은 지식의 역사와 함께 변화한다. 괴물들은 지식의 역사와 함께 변화한다. 라고 미셸 푸코는 썼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바뀌듯이 무엇이 정체성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념 또한 바뀐다. 정체성을 위협하는 게 괴물이지. 이 타자이고 의식의 한계를 넘나드는 이 미지의 창조물은 방향을 바꿔 슬그머니 미끄러져 나가면서 가면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 대지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라고. 우리는 카인의 표식을 운반하는 자들이며 최초의 무의식인 아킬레스의 발뒤꿈치 때문에 절룩이며 걷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속삭인다. 우리의 지향점이 천상이라면 우리의 기원은 이 지상이라는 사실을 괴물은 보여준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질 수 있는 것들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그렇지. 말해질 수 있는 것들의 한계에서 출발하는 게 괴물이지. 말해질 수 있는 것들의 한계에서 출발. 어떠한 정의로도 붙잡히지 않으면서 그들은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의 공적인 규범들에 도전한다. 그들은 부자연스럽고 경계를 위반하면서 음란하고 모순적인 동시에 이질적이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것이다. 괴물들은 우리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고 대낮에도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게 한다. 심지어 괴물들이 몬스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조차도 그들은 오로지 위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위협하는 것이다. 자아의 해석의 한계 지점을 위협하는 거지. 신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숭배하게끔 만드는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신비에 쌓인 존재들에게 거의 모든 신화와 종교들이 부여한 이름이다. 그들은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잔인하며 변덕스럽다. 그러나 성질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결코 죽음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다. 죽음의 손길에 신은 죽음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초월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자유자재로 변신한다. 신들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매료시킨다. 이유를 캐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괴물들은 지하 세계에서 나타나고 이방인은 미지의 세계로부터 침략해 들어오지만 신들은 대개 우리를 뛰어넘는 다른 세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야훼, 제우스 혹은 주피터 등 신성한 존재로서 신들은 고귀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우러러본다. 감히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말이다. 대부분의 이방인 신, 괴물, 다양한 유령과 도깨비, 분신들을 포함하는 이방인 신, 괴물은 이방인 신, 괴물. 그러니까 신도 같은 거지.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괴물도 마찬가지고. 이성의 해석의 인계점을 벗어나는 과잉, 잉여들이 다 이런 거지. 신, 괴물은 인간 심리의 심연에 존재하는 균열의 증거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친숙한 것과 낯선 것, 같은 것과 다른 것 사이에서 어떻게 분열되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낯선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배타적으로 배제하여 아웃사이더로 치부하면서 거부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인간들은 후자를 선택해왔다. 그것들을 흑백의 시나리오 안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혼돈스러운 감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집증적 망상을 허락하면서 말이다. 그 전략은 기사들과 악마들에 관한 옛 이야기에서부터 선대 악의 현대 전쟁 이야기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시나리오를 찾아낸다. 앤서니 스토르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보여준다. 테러나 전쟁이 위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소위 편집증적 정신분열 단계에 의존한다. 그 단계에서 사람들은 선을 위하여 구루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마술적 힘을 부여하고 그들을 추종한다. 동시에 재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속재앙을 찾아 그를 절대악으로 몰아붙인다. 이 책은 타자성의 관점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려는 재탐구의 시도이다. 정체성과 합법성의 혼란으로 불구가 된 시대의 것은 우리 대 그들의 양극화에 대한 시급한 요구로 보인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시뮬레이션과 스펙터클이 이 사회를 점령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타자성의 상징적 모습들이 취해야 할 새로운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때로 애당초 타자와 나를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에서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문화 안에서 다양한 타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비판적 수단은 무엇인가? 다양한 타자들을 구분. 만일 우리가 자아와 타자의 수수께끼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즉 수단 종류의 자아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분명 어떤 종류의 철학적 질문이 요청된다. 이 책을 이끌어갈 주요한 가정 중 하나는 우리가 자주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무의식적 두려움들을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동요시키는 이질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우리를 동요시키는 이질성, 온갖 종류의 회피 전략을 고안한다. 그것들 중 주된 것이 타자들을 에일리언으로 희생양화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단순화시키는 시도이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희생의 에일리언을 괴물 또는 광신적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신으로 변화시키고자 획책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들 개개인이 안에 있는 특이한 타자성에 응답해질 독특한 타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이방인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때때로 혼돈 속에서 우리는 타자를 괴물과 신으로 혼동한다고 알려져 왔다.
보여줄 수 없는 신성이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히에로파니들은 공포감을 준다. 보여줄 수 없는 신성이 그 스스로 나타내는 히에로파니. 라틴어 땡땡의 어원은 보이다와 경고하다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우스가 강탈하는 황소 또는 탐욕스러운 맥주로 변신하는 것은 이러한 패러독스의 전형이다. 그리고 칼리는 분명히 죽음의 숙명을 짊어진 자들을 어떻게 겁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한 성서의 신조차 필요에 따라 공포에 호소할 줄 알았다. 공포의 호소, 욥의 고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의 마귀와 씨름을 하고 난 후 엉치뼈를 다쳐 불구가 되었던 경우들이 그러하다. 야곱이 엉치뼈를 다쳐 불구. 또 천사 가브리엘이 스가랴를 놀라게 해 그 말문을 막아버린 경우도 예로 들 수 있다. 질투심에 하느님이 홍수, 역병, 화마를 보내어 자신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신성한 성체 안치대는 테러의 예로 자주 등장한다. 신성한 성체 안치대, 테러.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매혹과 두려움으로 말이다. 시인들 또한 기괴한 신의 수수께끼를 증언했다. 기괴한 신의 수수께끼. 예를 들어 예이츠는 성스러움이 가진 혼란스러운 애매함을 타고나고자 베들레헴을 향하여 온몸을 굽인 채 걸어오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자신의 종말론적 이미지에서 잡아냈다. 릴케는 유명한 두이노의 비가에서 모든 천사는 공포스럽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정서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허만 멜빌에 쓴 모비딕에 나오는 고래,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악한 백색을 떠올리거나 즉각적으로 레비아탄의 공포와 야훼의 초월성을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백색의 마법을 풀지 못했다. 그 백색이 영혼을 향해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까닭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한층 이상하고 불길한 것은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것처럼 왜 그것이 성스러운 것들의 가장 의미 있는 상징하니 기독교도의 신성을 가리우는 바로 그 장막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물의 강력한 주인으로 인류를 가장 섬뜩하게 만드는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리라. 모비딕. 폭력과 성스러움. 우리는 이 책의 여러 장들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예를 통해 신선하고 잔혹한 타자가 가진 기본적인 패러독스를 탐구할 것이다. 그 예로 고대 신화와 종교에서부터 영화, 지옥의 묵시록과 9월 11일의 상징성 같은 고대와 현대의 희생양 서사들을 망라할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서구의 이방인 계보학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탐구하는 것 이상이다. 나의 주요한 작업은 몇몇 종류의 철학적 이해의 견지에서 이방인 문제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질화 경험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주요한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질화 경험, 이질화 경험. 예술, 종교, 정신분석학이 바로 그것이다. 예술, 종교, 정신분석. 나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나 또한 응답의 네 번째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철학이다. 예술은 이미지, 종교는 신앙, 정신분석학은 언어 치료의 견지에서 치료법을 제공한다면 철학은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비록 반드시 다른 것보다 더 괜찮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다른 나머지 세 가지의 방법을 보완해줄 그 특별한 무엇은 일종의 이해다. 이 연구를 이끌어가면서 나는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들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다양한 계기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와 칸트의 반성적 판단에서부터 서사 이해에 보다 현대적인 해석학적 모델들 리케르, 아렌트, 테일러에 이르는 철학사에서 찾아 참조할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형이상학의 주류적 전통은 동일자와의 관련 아래 타자를 정의해왔다. 그러다 그러한 전통이 타자의 수수께끼를 광범위하게 무시해왔다 할지라도 타자의 수수께끼는 멀리 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방인, 신, 괴물을 가장하여 서구 문화의 역사를 관통하여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성의 지배가 선점해온 까닭에 파르메니데스 이후 대부분의 서구 철학자들은 낯설음이 촉발시키는 수수께끼들을 비이성의 영역으로 이른바 신화, 예술, 종교의 문화적,
무의식의 영역으로 쫓아버려왔다. 그리고 이런 타자와의 과정에서 타자는 반성적 이해의 지평으로부터 비가시적이고 형언 불가능하고 생각할 수 없는 어둠으로 건너졌다. 나는 그러한 타자가 정신분석학, 해체, 문화인류학, 현상학적 해석학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자아-타자 관계에 대한 수많은 최근 연구들에 힘입어 다시금 철학적 이해의 지평 위로 되돌아온다고 확신한다. 계몽의 기획은 너무 자주 배척당하고 무시당해온 이방인 신 괴물과 타협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계몽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 역시 확신한다. 와, 이건 멋있네. 계몽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 신 괴물과 어떤 수준에서 공존의 어떤 틀을 창조해야 돼. 타협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는 한 계몽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라는. 또한 나는 지금 철학으로부터 철학의 타자들, 예술, 종교, 정신분석학으로 되돌아가는 제2의 운동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해와 선. 이해와 선 이해는 다시금 서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이끄는 중심 가정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예는 멜랑콜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 이해다. 사실상 멜랑콜리한 외경과 불안이 인간성의 독특한 병폐라면 멜랑콜리.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철학자의 의무일 것이다. 그것을 수행할 최선의 방법들 중 하나는 소외의 기본적인 경험들을 정형화하는 신하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다. 그 첫 번째 것이 자신의 아버지를 거세하고 자식들을 집어삼킨 괴물에 대한 이야기, 즉 세턴 신화다. 수세기 동안에 걸쳐 주류 철학과 형이상학에 의한 무시에도 불구하고 특히 클리반스키와 하이데거에서 크리스테바와 릿게르에 이르는 우리 시대의 사상가들은 이 신화적 괴물의 숨겨진 의미를 재탐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괴물과 화해하지 않을 경우 죽음과 상실 앞에서의 두려움이 어떻게 앱젝션과 의기양양함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죽음과 상실 앞에서 두려움이 앱젝션과 의기양양함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갈 수 있는 앱젝션이 뭐야? 괴물과 화해하지 않는 경우 죽음과 상실 앞에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의 타자성이라고 투사해버린 우리의 낯선 두려움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과 화해를 해야 돼. 두려움이 어떻게 앱젝션과 의기양양, 앱젝션에 관한 에세이라는 부제를 가진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공포의 권력에 의하면 앱젝트, 폐물, 폐인, 비천함이란 정체성, 체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경계, 위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물, 쓰레기, 고름, 체액, 시신 그 자체가 모두 앱젝트이다. 마찬가지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배신자, 거짓말쟁이, 법률 위반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강간자, 구소주로 자처하는 살인자, 한도를 초간, 모략, 교활, 비겁 혹은 위선 등을 통해 법률의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범죄자도 누구나 앱젝트이다. 앱젝트는 인간 생활과 문화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겨운 느낌을 주면서도 마음을 부추기고 홀리는 기묘한 낯설음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내옥과 반감이 함께하는 불쾌한 대상은 내옥과 반감, 앱젝트 경험을 엑셉션이라고 한다. 야, 역시 황종현이네. 야, 역시 문학동네. 역시 황종현이었어. 괴물과의 화해는 타자와 정서에 대한 인정 및 그 정서의 온전한 체험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괴물과의 화해. 타자와 정서에 대한 인정 및 그 정서의 온전한 체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괴물을 길들일 수 있으며
온전한 체험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동물과의 화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괴물을 길들일 수 있으며 그로부터 또 덜 추동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술, 종교, 정신분석학은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수단들을 제공한다. 예술, 종교. 그리고 철학 또한 그러하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괴물들을 피해 나가는 것이 강박신경증과 실존적 불확실성에 대한 철학입니다. 괴물 세턴과 대면하고 그 괴물이 떼어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 그 괴물이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 또 우리는 낯설음을 두려워하거나 그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시키는 방식으로 공포를 현실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수용해야 한다. 셰익스피어와 조이스를 다루는 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햄릿의 이야기는 멜랑콜리한 영혼이 부닥들인 선택의 문제들을 드라마화한 것이다. 멜랑콜리한 영혼.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상실에서 촉발된 테러와 죽음에 직면하면서 테러와 죽음. 그 고뇌에 가득 찬 덴마크인은 광기와 절망 사이에서 동요한다. 처음 그는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반신으로 신격화했고 다음 순간에는 아버지의 귀기 어린 망령 앞에서 공포와 함께 혐오감을 느꼈다. 그 고뇌에 가득 찬 왕자는 기묘한 일의 정상과 골짜기를 오고 가는 잘 훈련된 여왕과 같다. 그러다 영웅적인 햄릿에서 실존적인 현 존재까지 모든 멜랑콜리는 궁극에 가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잃어버린 것들은 잃어버린 것이며 치료는 진정한 애도, 즉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거나 혹은 희생양화해버린 타자를 해방시킬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애도뿐이다. 희생양화. 자아가 자아이기 위해 필요한 열쇠는 타자로 놓아주는 것이다. 타자로. 이 작업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중에 하나는 서사적 이해다. 서사적 이해. 즉 카타르시스적 상상과 각성된 인정에 의해 공포와 상실감을 완전히 정화해야 한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타자를 타자에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현대문화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운 매혹을 공포와 괴기, 폭력을 다룬 이야기로 전도시키면서 특히 죽음 충동을 향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애매함을 이용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반은 1991년 파리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을 때 문제의 요점을 잘 잡아냈다. 미디어가 죽음 충동을 증식시킨다. 수고스러웠던 긴 하루를 끝내고 사람들이 즐겨보는 영화들을 잘 살펴보라. 스릴러 또는 공포 영화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면 지겨워한다. 우리는 이런 폭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게 스릴러와 공포 영화, 이런 폭력적 영화 너무 재밌지. 따라서 정체성의 문제와 씨름하는 위대한 윤리학의 작업은 현대의 죽음, 폭력, 증오의 경험과도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 문제, 윤리학은 현대 죽음, 폭력, 증오. 내가 보기에 크리스테반은 매우 명징하게 정체성의 정치학의 극단적인 형식 안에서 그것이 표출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정체성의 정치학의 극단적인 형식 안에서 표출. 근본주의 같은 민족주의의 스크린이 이런 폭력적이고 유약한 스크린들의 맨 앞에 있으며 이것들의 완성판이다. 근본주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자본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신적인 두려운 낯설음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자율주의적 해석, 상부구조의 자율성과 관련된 프랑크푸르트 학파식의 그런 얘기 같은. 왜냐하면 그것은 징후를 오직 타자와 이웃, 자신들과 다른 윤리를 가진 집단들에게 퍼붓는 것으로 전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명의 커다란 임무는 바로 이러한 징후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실 근대 서구 철학의 역사는 해방을 거부하는 탄원서처럼 읽히기도 한다. 해방을 거부하는 해방을 왜 거부해? 헤겔은 주인 노예의 변증법으로 자아와 타자 사이의 폭력적 갈등을 탐구했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폭력.
프로이트는 기묘한 낯설음과 죽음 충동에 대한 자신의 저술에서 마르크스는 물신주의와 허위의식 분석에서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비본래적 실존과 위선에 대한 섬세한 현상학적 묘사에서 각기 자아와 타자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질성과 숭고를 앞세운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우리는 자아와 타자의 대립에 대해 새롭게 사고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되었다. 자아와 타자의 대립에 대해. 이때 과제는 자아와 타자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아와 타자의 차이점. 자아와 타자의 차이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자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한 분리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어떤 관련성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아와의 어떤 접촉도 배반이며 타락이라는 주장을 하면서까지 이질성의 범주를 객관화하는 일부 포스트 현상학적 사상가들이 가지는 진정한 어려움이다. 자아와의 어떤 접촉도 배반이며 타락이라는 주장, 이질성의 범주를 객관화하여 진정한 어려움. 자아와의 어떤 접촉도 배반. 이질성의 범주를 객관화한 일부 포스트 현상학적 사상가들이 가지는 진정한 어려움. 우리와 타자, 그것이 인간이든 신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타자 사이에 있는 현상학적 다리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존재론, 존재신학, 로고스 중심주의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폭력의 경계를 환원시키는 전체화의 형식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폭력의 경계를 환원시키는 전체화 형식. 다리 놓는 게 폭력의 경계를 환원시킨다. 전체화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안 되는 거. 다리를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비난은 궁극적으로 자아와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적 간존재의 어떤 형식도 부정한다. 레비나스 같은 사상가 안에서 우리는 환원 불가능한 타자, 신성 무한한 타자가 환원 불가능한 엑셉션의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무신론적인 거기 있음. 높은 것은 너무 높아지고 낮은 것은 너무 낮아지면서 그 둘은 경계를 미끄러져 빠져나가 때로는 서로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로 수렴된다. 존재 너머에 있는 신이 존재 아래에 있는 시면이 된다. 이 표현 좋네. 존재 너머에 있는 신이 존재 아래에 있는 시면이 된다. 존재 너머의 신이 존재 아래의 시면. 타자는 그렇게 에일리언이 된다. 이러한 변증법적 결합들 혹은 해체주의적 전도는 이후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다루어질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아와 타자에 대한 비판적 해석학에 의해 제한된 근본적 결정 불가능성이라는 공통된 층으로 공유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동일함과 낯설음이라는 양극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서사적 해석의 실천을 요구한다. 접근 불가능한 이질성의 포스트 모던적 고착과 맞서면서 우리는 동종과 이종의 세계를 잇는 길을 건설하고 동질성과 이질성 사이의 길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동종과 이종의 세계를 잇는 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철학은 우리가 자아 속의 타자와 타자 속의 자아를 발견해 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아 속의 타자, 타자 속의 자아. 둘 중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말이다.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나는 서사의 해석학적 모델과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형언하기 힘든 것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를 상상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궁극적 대답들을 지연시키는 경계의 극한들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완전하고 폐쇄된 지구의 거대 서사들로의 회기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자기원인자나 생각하는 존재 등의 장황한 존재론에는 관심이 없다. 반대로 나는 형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적 비판에 폭넓게 동의한다. 인간의 사유가 대상의 전유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폭로한 최근의 논의들, 대상의 전유 경향성.
레비나스 데리다, 카푸토, 크리스테바 등이 제공하는 윤리적 견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물론이다. 또한 우리가 책임있는 판단과 정의의 실천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몇몇 해석학적 작업 등을 지지할 필요가 있음도 인정한다. 타자성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혀 인식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타자성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불확정성과 마주칠 때 우리는 타자와 또 다른 타자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의 첫모습이 아무리 괴기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과 환대를 필요로 하는 에일리언들이나 이방인들과 진정 파괴와 파국을 목적으로 하는 타자들, 벨슨에서부터 보스니아에 이르는 인정청소의 대학살이 증거하는 것으로 그곳의 적들은 사실상 사리에 찬 적재자들이다. 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윤리적 구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예들 중 하나를 들자면 우리는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목소리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긴급한 해석학적 문제들이다. 그 문제들은 각각의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살인 혹은 연민을 지지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자가 악하지 않으며 타자도 전부 천사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에 대한 비평을 그와 마찬가지로 필수불가결한 타자에 대한 비평으로 보강하는 것이 왜 현명한가에 대한 이유다. 에고 그리고 에일리언의 혼돈스러운 범주들을 폭로하는 그러한 이중의 비평 없이 우리는 더 이상 인간들 사이에 혹은 사실상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나 신격 사이에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이중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지금 전직으로 휩쓸고 있는 소비중심 문화의 팽배한 힘의 탈소외화를 희망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중심 문화의 팽배한 힘의 탈소외화. 이러한 이중의 비평은 세심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 타자가 너무 초월적이 되면 그들은 우리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모든 접촉 가능성을 상실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보는 것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 혹은 저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는 것 또한 멈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질성을 상상하고 이야기하고 해석할 가능성은 없어지며 이질성, 철학의 영역에서 역시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탐구의 종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상상하기 힘든 숭고한 침묵의 어둠이 궁극적인 지배자가 된다. 무력한 공포 속에서 억압된 얼굴 없는 것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크라토파니가 신의 현현을 대신한다. 다른 한편 크라토파니, 힘있는 것의 나타남을 뜻한 공포, 외경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일체. 이것은 히에로파니와 동의어로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이끄는 양면성, 크로토파니. 다른 한편 타자가 지나치게 내재적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타자는 윤리적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체화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자를 서로 구분하기 힘들게 한다. 이런 트릭은 낯선 것을 극히 낯설게 하고 친밀한 것을 극히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종류의 부정적 신비주의와 해체주의가 전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분석학과 뉴에이지의 내재주의는 후자의 위험성과 관련을 믿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다소 혼돈스러운 용어이다. 내가 보기에는 당대의 양극단을 모두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포용력 있는 우산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양극화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을 제공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책에서 찾고 있는 균형은 자아성과 낯설음의 타당한 의미가 공존할 수 있는 타당한 환경, 자아성과 낯설음,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계가 있다. 내가 앞으로 탐구할 판별의 해석학의 목적은 낯선 것은 더욱 친밀하고 친밀한 것은 더욱 낯설게 하는 것이다. 높이의 메타포를 통해 되풀이하자면 나의 작업은 자아가 그것의 타자와 함께 바다의 수평면에서 걷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로의 높이와 심연의 깊이가 보여주는 분친절한 극단을 피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 나의 목적은 의기양양함과 의기소침 사이에 복수적이며 횡단적인 순례를 개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가 타자를 환영하고 신들을 존중하며 괴물들을 인정하기 위한 분별 있는 준비성을 갖추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목적과 함께 이방인 신괴물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해 또 다른 것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길 거부한 데서 기인한 상처의 증후인 집착의 풀이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성과 소외의 기본적인 변증법을 다루는 현대의 수많은 논의로부터 도움과 조력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탐구할 타자의 수수께끼를 다루고 있는 주요 논의들은 종교적 문화인류학, 엘리아드, 지라르나 레비스트로스와 정신분석가 프로이트, 라칸, 크리스테바에서 해체주의, 데리다, 리오따르, 카프토, 현상학, 후설, 하이데거, 레비나스, 해석가 가다머, 리케르를 망라할 것이다. 이 책을 완충하는 나의 기본적 제안은 오늘날의 철학이 서사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서사적 이해는 서로 적대적인 양극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사닥다리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상호적 의미의 도전을 알리는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와 유비, 상징을 필요로 한다. 나는 철학이 자아와 타자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섬세한 교차 연결을 재배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섬세한 교차 연결. 표현 좋네. 섬세한 교차 연결. 그리고 새로운 이해의 해석각은 다시금 초월적인 동시에 구체화된 실존이라는 직물을 함께 짜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 단이 상호적 고무라고 부르고 그의 시 엑스타시에서 감동적으로 묘사한 실천. 우리 영혼들이 한껏 그러하듯 정신을 낳는 우리의 피 흐르는 노동,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미묘한 매듭들을 잡기 위해 원하는 그 손가락들, 순수한 연인들의 영혼이 애정으로 재능으로 하강하는 것에 틀림없구나. 그 느낌은 다가오고 우리는 이해한다. 감옥에 누워있는 위대한 왕자를 대신하여. 혹자는 상징적 상상력의 작업에서 이런 종류의 해석학적 번역의 등장을 예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징적 상상력. 시인 앨런 테이트가 이해한 것처럼 상징적 상상력의 노동. 상징적 상상력의 노동은 인간을 신으로, 자연을 초자연으로, 낮은 것을 높은 곳으로, 순간을 영원으로 유비하는 것을 통해 행동을 지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표면상 모순되는 것들 사이로 오가는 복수적인 횡단이라기보다는 해결적인 종합일 가능성은 적다. 이것은 자신의 반대자를 해피엔딩으로 포장해버리는 사변적 형이상학 체계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다. 또 하이데거가 믿게 하려는 것처럼 최후의 신의 부름으로 우리를 소환하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번역이 중용의 규칙을 세우고 중앙의 표식을 마련하는 스콜라주의적 타협 모델로 복귀할 필요성 또한 없다. 그것은 보다 관대한 친밀성의 문제이다. 배합, 이질성의 규칙. 여기까지. 31쪽. 30. 하이데거가 말하는 최후의 신의 부름으로 우리를 소환. 관대한 친밀성의 문제, 배합, 이질성의 교직. 배합, 이질성의 교직. 38.